오늘은 기억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정보의 인출, 상표 기억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을 측정한다는 것은 회상과 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상을 측정하는 경우, 그리고 재인을 측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기억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회상은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인은 리커그니션이에요. 그래서 회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떠올리는 거죠. 내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그대로 인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보조인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스스로가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게 바로 회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인이라는 것은 주어진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보조인지라고 합니다. 회상은 인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호화하고 저장하고 인출이라는 게 기본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억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상을 질문하는 경우는 소비자 조사나 마케팅 조사를 할 때 항상 이 회상과 관련된 비보조 인지 질문을 맨 처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면 무슨 상표가 떠오르시는지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맨 처음 응답하는 상표가 최초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비보조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응답한 상표들, 그게 바로 비보조인지 상표들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표를 스스로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응답자가 회상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차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핸드폰 상표를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갤럭시나 LG V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응답이 나왔다 그러면 스카이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스카이는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이폰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처음에 물어본 비보조로 자발적으로 대답한 상표에서 나오지 않은 상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보조인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소비자 조사에서 이 상표 인지도와 관련된 질문을 맨 처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고 인지는 또 맨 뒤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광고 인지는 상표 인지랑은 좀 다르지요. 그 광고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상표에 대한 부분이 맨 처음에 항상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는 것이 그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제 본 광고를 모두 기록해 주세요. 또는 모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가 어제 본 광고를 한번 떠올려서 스스로가 무슨 광고를 봤는지를 얘기하는 게 회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이 회상이라는 건 항상 비보조, 단서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떠올려서 응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와 같이 관련 단서가 적은 상황에서 기억이 필요할 경우는 회상 수준의 기억을 목표로 광고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의 목표 자체가 그 떠올릴 수 있게끔 상표를 또는 그 광고를 떠올리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광고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회상 수준의 기억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어본 광고 중에서 또 자사 광고가 안 나왔다 그러면 광고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 광고는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인이겠죠. 그죠? 다음 보기의 광고 중 어제 본 광고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제시해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걸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관련 단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상 수준의 기억을 목표로 광고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건 당연히 뭐 매장에 가면 그 관련된 뭐 판촉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회상 수준의 기억을 목표로 광고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음료의 브랜드명은 상품 구매 상황에서 관련 단서로 주어질 수 있다. 당연히 그 음료의 브랜드명이라는 것, 상편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또는 뭔가 마시고 싶어서 매장에 갔을 때 딱 떠올라주는 그런 상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뭐 갈증 해소에는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또 광고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음료 광고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요. 그냥 사이다나 콜라 정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예전엔 기능성 음료 광고도 많이 했고 다양한 주스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거의 주스 광고는 잘 안 하고 있죠. 뭐 가격이나 맛에서 큰 차별점이 없는 한 전화번호가 기억나는 피자를 주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피자 광고에는 항상 전화번호가 따라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배달시키는 피자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매장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피자를 또 주문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배달 앱도 나와 있고 예전과는 또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기억의 측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상표 인지라는 것도 중요하고 광고 인지라는 것도 다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런 자기네 상표를 얼마나 많이 소비자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자기네가 내보낸 광고를 정말 잘 기억하는지, 그것들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소비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식의 이제 개념과 내용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도 뭐뭐는 뭐뭐다라는 그런 진술적인 지식, 개념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죠? 알려져 있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지식. 케이크는 달걀, 밀가루, 물로 만든다. 이런 어떤 사실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구분해 보면 일화적 지식이라는 것과 어휘적 지식이라는 걸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휘적 지식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나 특성입니다.
뭐는 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바로 용어의 개념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어휘적 지식이고, 일화적 지식이라는 것은 에피소딕이죠. 에피소딕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그 다음에 일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보. 그때 그 사건, 저런 일화,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상황을 설정해서 광고로 내보내는 주스 광고에 그런 식의 광고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화적 지식이라는 것과 어휘적 지식이 진술적 지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차적 지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절차에 관련된 거예요. 일이나 사건의 순서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더블 비앙코라는 예전에 나왔던,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 더블 비앙코가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숟가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뭔가로 떠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더블 비앙코의 광고가 소비자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른다라고 해서, 밑에 숟가락이 있는 걸 잘 모른다라고 해서 그거를 광고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 장교가 남자 사병들을 쭉 세워놓고 이 아이스크림 더블 비앙코를 주고 나서 어떻게 먹는지를 순서를 명령을 전달하는 식으로 표현한 광고였어요. 그렇듯이 이런 절차적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 일에 대한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지식이라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제품과 관련된 제품 지식이 있고, 또 구매와 관련된 구매 지식이 있고, 또 사용 상황과 관련된 사용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 그랬을 때 그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품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산다라는 구매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사용 지식으로 구분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떠올라지면 그 제품과 관련된 지식은 그래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제품 지식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품의 범주, 그 제품이 무슨 제품군이다라고 하는 제품 범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표 인식, 그다음에 제품 용어들, 제품 속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도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광고를 통해서도 알게 되겠죠. 제품 속성이나 특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 그럼 특정 상표에 대한 신념,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는 어떻다, 어떤 제품은 어떻다라고 하는 신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 지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지식에 대한 분석인데, 이런 제품 지식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소비자 조사를 할 때 그 설문지 내에 이 제품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꽤 많이 포함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상표인지, 그죠? 그것도 최초인지 비보조인지 보조인지 해서 인지도 분석을 합니다. 최초인지는 우리가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용어로는 마인드쉐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 시장에 실제 제품이 팔려 나간 정도는 마켓쉐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인드쉐어라는 건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 최초인지라는 그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바로 마인드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인드쉐어가 결국은 마켓쉐어하고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도 많이 떠오르는 상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인지라는 게 바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품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구매 상황과 관련된 지식, 구매 지식, 그 다음에 사용 상황과 관련된 어떤 때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용 지식,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도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가격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품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지식이 바로 구매 상황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구매 장소가 어디냐, 어떤 점포, 어떤 매장.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뭐 홈쇼핑, 이제 구매 채널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만큼 예전보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경우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워낙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매 장소와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널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업체 중 어느 점포를 선호하느냐, 애고 동기, 애고 수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특정 점포를 잘 알고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점포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인지도와 이미지에 따라서.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매장보다는 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가 그 점포가 중요하죠. 그 점포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됐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뭐 노트북 꺼내놓고 거기서 막 공부하고 음악 듣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커피 매장도 거의 유사한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제 뭐 이디야 커피도 가보고 스타벅스 커피도 가보는데, 요즘은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붙어 앉아서 먹고 그러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커피 전문점 가서 그런 데서 커피만 마시러 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포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한 거죠. 그죠? 위치에 관한 지식은 점포 내의 상품 진열, 위치까지도 포함된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뭐 대형 마트 같은 게 이제 이런 상품 진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내가 찾는 상표가 어떤 점포, 어떤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구매 시기, 뭐 비성수기냐 아니면 뭐 세일 기간까지 기다리느냐, 즉시 구매하느냐, 지금 정상가로만 판매한다 그러면
세일 기간,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박앤세일을 항상 할 수 없었어요. 연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한 2, 3주 정도 그렇게 이제 박앤세일을 했어요. 가격 세일을. 근데 요즘은 뭐 거의 1년에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세일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엔 뭐 워낙 그 쇼핑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웃렛이 많이 생겨서 뭐 1년 연중으로 아예 상시 할인을 하는 매장까지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구매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죠.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제품을 언제 출시할 거냐, 언제 출시해야 소비자들이 많이 사게 될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지식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 상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상황이라는 건 용도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거죠. 이 제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가 또 사용 지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용 지식이 바로 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그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서 훨씬 구매를 제한받게 되는, 사고는 싶은데 이게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조금 주저하게 되죠.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뭐 매뉴얼은 다 기업마다 제공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매뉴얼 일일이 다 읽어보는 사람이 아마 열이면 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신제품을 사더라도 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막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바로 사용하지 매뉴얼 다 일일이 읽어보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제품 사용 방법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뭐 갑자기 막 급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뭐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사용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용도로 이 제품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가 바로 이 사용 지식과 관련된 거죠. 불충분한 사용 지식이 제품 구매를 막지는 않을지라도 소비자 만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막 제품 구매하는 데서 내가 이 제품을 잘 모르니까라는 것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 구매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쓰다 보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기대만큼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바로 고객 만족, 즉 소비자 만족에서 불만족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그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바른 소비자 교육이 중요한데 사실상 뭐 이 소비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구조가 이제 연산망이다. 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이다. 그 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다. 기업 구조가. 그래서 마디와 고리로 돼 있다. 노즈 앤 링크로 돼 있고 그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의미 연산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기억을 배울 때 다 공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연결고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 의미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죠.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게 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든 간에 비싼 가격은 뭐 IBM PC인데 IBM PC라는 건 바로 좋은 호환성이 잘 되어 있다. 사실은 그 애플 같은 경우는 호환되지 않잖아요. 그죠? 애플만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IBM PC하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그 확연히 구분됐던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냥 일반 PC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맥 컴퓨터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긴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호환이 아주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그 맥만의 차별화 요소를 그 애플이 워낙 고수해 왔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 근데 요즘은 이제 PC의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어서 요즘은 뭐 오히려 PC보다는 뭐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의 머릿속에 스키마라는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다. 스크립트라는 건 뭐 우리가 아까 일화적 기억이라는 게 분명히 기억도 하나의 장기 기억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 지식이다. 이 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대본이 이렇게 쫙 그 기술되어 있는 그런 식의 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쭉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바로 스크립트,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한 소비자의 지식을 측정을 해야 되는 일도 마케팅 담당자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할 때, 리서치를 할 때 과연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지식에 측정을 하는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매 빈도, 횟수, 또 사용 경험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뭐 최근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그런 아주 자주 사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음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뭐 커피를 몇 번이나 구매했느냐. 그것도 요즘은 되게 상세하게 물어보죠.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그런 매장 커피, 그런 브랜드 있는 매장 커피를, 또는 인스턴트 커피,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직접 내려서 마시는 커피,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물어보겠죠. 아무튼 그런 또 사용 경험의 양,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일주일에, 또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사느냐, 최근 6개월 동안, 또 구매 빈도가 좀 뭐 월 단위 내지는 2, 3개월에 한 번씩 구매하는 빈도라면 그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구매 빈도나 횟수, 사용 경험의 양 같은 것들을 직접 물어보는 걸로 소비자 조사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지식의 측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의 전반적인 지식과 친숙도예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소비자들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신제품 또는 시장을 새로 창출하는 경우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제품 수명 주기. 거기서 정말 도입기냐, 성숙기냐, 성장기냐, 쇠퇴기냐에 따라서 특히 도입기에 있다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우리 상표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관적 지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객관적 지식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서로 대체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 각각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은 관련성은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뭐 어떤 제품 그러면 그 제품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건 나 어떤 제품인지 뭐 내가 워낙 많이 사용도 해봤고 뭐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를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PC는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PC 같은 거. 근데 정말 제 PC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해. 여러분들도 PC 사용은 많이 하지만 그 PC의 구조나 PC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고 PC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고 PC에는 뭐 어떤 기능과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은 그래도 워낙 뭐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PC가 정말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렇게 가정용 PC라는 게 거의 없었을 때죠. 회사에서만 PC를 사용하고 정말 내가 그때 저는 이제 리서치 회사나 광고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PC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 회사 다니면서 직접 PC를 또 구매해서 집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기도 했지만 뭐 아무튼 PC가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PC 한 대 가격이 막 2, 300만 원이었어요. PC 하나 사려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PC를 브랜드 PC는 비싸기 때문에 직접 전자상가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는 PC를 사는데 그때 조립 부품들을 제 친구인 그 전산학과 다니는 그래서 그 당시 전산학과라 그러는데 요즘은 컴퓨터 공학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전엔 전산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전산과에 있는 친구한테 다 물어가지고 야 이거 부품은 어디 게 좋니? 막 그래서 그런 걸로 했더니만 아주 그 친구가 좋은 그 부품 회사들을 쭉 얘기해줘서 그걸로만 조립을 했더니 또 브랜드 PC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제품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지식의 유형인데요.
속성의 다발로서의 제품, 속성의 다발, 특히 이 제품 특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 속성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이 다발로서의 제품이라는 것은 속성의 다발로서, 속성과 관련된 건데, 제품 속성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에서는 보통 척도 문항으로 물어봅니다. 한 25개 정도의 항목들로 그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게 속성 중요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속성 중요도를 물어보고 나서 중요도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중요도를 쭉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다가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해갖고 각각 브랜드별 평가를 받아요. 자기가 이제 특히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평가를 또 쭉 받습니다. 소비자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평가라고 하는 측정 척도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런 중요도를 물어보는 것과 그다음에 속성 평가를 받을 때는 5점 척도를 사용해요. 보통 5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속성 평가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지각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 지각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경우 있었죠. 거기서 제품의 그 속성 차원을 결정하는 건 이 중요도 평가 값을 가지고 많이 속성 요인 분석을 해서 속성의 그 두 차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브랜드별로 찍는 건 이 속성 평가 값을 가지고 그렇게 지각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소비자 조사에서 이런 속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걸로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혜택의 다발이라는 것은 바로 베니핏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니핏. 제품 사용 혜택.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게 제품 사용 혜택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사용의 결과죠. 기능적 결과와 사회심리적 결과. 그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결과로서 내가 얻는 혜택, 내지는 또 사회심리적인 혜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제품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지면, 남들이 알게 되면 그래 너 그 제품 사용해? 그 브랜드 써?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사회심리적인 결과예요. 그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기능성 위주의 제품인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과 함께 그 제품이 많이 뭐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타인들로부터 전문가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상징성을 부여해주기도 하고요. 쟤 돈 좀 있나 본데, 저거 비싼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심리적인 결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하는 브랜드 또는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말 그 제품이 잘 소화해 내고 있느냐, 소화해 주고 있느냐가 바로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 태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바로 이런 가치 만족과 관련된 태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지식의 유형은 속성의 다발, 그 제품 특성들, 그다음에 혜택, 베니핏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과 관련된 내용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지식의 수단 목표 연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제품 개별적인 속성들이 쫙 있죠. 그리고 그 제품 속성에 몇 가지가 결과로서 연결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가치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속성, 결과, 가치. 그래서 이거를 수단 목표 연쇄다라고 해서 속성, 그리고 결과, 그리고 가치. 원래는 이게 그 레더링이라고 해서 사다리와 같은 구조다. 이렇게 속성이 제일 밑에 속성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제품 속성은 아까 제품별로 한 20개에서 25개, 많으면 30개까지 되는데 그런 속성들을 쭉 보고 그 속성들이 몇 가지가 연결돼서 그 어떤 결과를 또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니핏이 결국 내가 추구하는 가치 한 두세 가지로 함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 분석 기법에서는 레더링 기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더링 기법. A, L, A, D, D, E, R, I, N, G. 레더링. 레더링이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다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속성들 여러 가지 속성들을 쭉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내가 얻게 되고 그 혜택들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에도 보면 구체적 상황, 구체적 속성, 그 다음에 추상적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능적인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또 사회 심리적인 결과. 그리고 이런 어떤 내가 이 결과로서 얻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결국 마지막에 추구하는 건 궁극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도구적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속성도 구체적인 속성에 따라서 어떤 추상적인 속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결과는 기능적 결과에서 또 사회 심리적 결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것도 도구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궁극적 가치를 이 제품이 이 브랜드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제품과 관련된 모든 그 지식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속성, 결과, 가치 이런 것이 바로 수단 목표 연쇄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이제 무슨 제가 나중에 생각을 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수단 목표 연쇄 방법이 또 마케팅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것을 나중에 이제 물론 이 혜택만 가지고도 광고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런 혜택, 이런 저런 혜택을 가지고 광고의 소재를 삼기도 하는데 이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또
파악해서 그거를 광고로 표현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초기에는 이런 개별적인 속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어 갈 때쯤 되면 이제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과 관련된 기업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상표를 기억하고 광고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 마케팅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우리 상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최초인지, 마인드쉐어를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더 많이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상표만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 상표와 관련된 지식도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된 관계로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